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계약 심사. 이름부터 어렵다. 예산을 아끼는 거라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김주무관님, 계약 심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아, 백 선생님.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제대로 배워보시죠. 먼저 가장 헷갈리는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전 예정 가격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주무관님, 예정 가격에 앞서서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추정 가격? 추정 금액?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의 부가가치세와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까지 합한 총액입니다. 아, 그럼 둘 다 돈 얘기잖아요. 왜 굳이 구분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추정 가격은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의 계약이나 적격 심사 같은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반면 추정 금액은 그 사업이 계약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아하, 그럼 우리 학교 크롬북 사업은요? 물품에 해당하고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계약 심사 대상인 거죠. 만약 추정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었다면 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추정 가격 3억 원짜리 전문 공사. 이건 계약 심사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추정 가격 3억 원에 부가세 10%면 3억 3천만 원? 3억 원이 넘네요. 그럼 계약 심사 대상인 거죠? 정답! 완벽합니다. 이처럼 두 개념과 사업별 기준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정 가격 얘기를 해보죠. 예정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죠. 예정 가격은 입찰이나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기준이 없다면 업체가 부르는 대로 계약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아서 입찰이 계속 유찰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중요한 예정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우선하는 건 거래 신뢰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거래 신뢰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은 신제품이거나 특수한 용역, 그리고 시장에 거래된 가격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셋째, 표준 시장 단가는 주로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넷째, 견적 가격은 위 세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는 가격입니다. 결국 계약심사부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예정 가격을 잘 산출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심사하나요? 단순히 총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발주부서가 원가 계산한 산출 금액이 적정한지, 표준품셈 같은 대가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각종 법정 경비 요율이 정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죠.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크롬북 구매는 물품 계약이고 추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이니 심사 대상이 맞아요. 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물품 구매 계약 심사를 요청할 때 4가지 서류는 필수입니다. 계약 심사 요청서, 산출 기초조사서, 규격서 또는 설명서, 그리고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출 기초조사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각 품목마다 가장 저렴한 업체 단가를 써놓는데 잠깐만요. 김주무관님, 그건 가장 흔한 실수예요. 품목별로 최저가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각 업체의 총합계 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총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C업체 크롬북이 48만 원으로 제일 싸고 B업체 펜슬이 4만 3천 원으로 제일 싸더라도 각각 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A업체 총액, B업체 총액, C업체 총액을 비교해서 C업체 총액이 제일 저렴하다면 산출 기초조사서에는 C업체의 모든 단가를 기재하는 거죠. 백 선생님, 저희 옆 학교는 도서관 가구를 맞춤 제작했다던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견적 비교만 하면 되나요? 만들어진 걸 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바로 물품 구매와 물품 제조의 차이죠.
물품 구매는 크롬북처럼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즉 기성품을 사는 경우입니다. 물품 제조는 도서관 책장처럼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새로 제작하는 경우로 여기엔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즉 노무비가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물품 제조는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원가 계산서요? 그럼 더 복잡해지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당자가 가구 제작 원가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업체에서도 서식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구 같은 제조 물품이라도 가구당 단가로 견적서를 2군데 이상 받아서 물품 구매 방식처럼 산출 기초조사서로 작성하여 심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아, 그럼 결국 구매와 제조 모두 견적서 비교가 핵심이군요. 정확해요. 다만 제조 물품은 단순히 재료비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된 제작비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물품 계약 심사는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품 구매 계약 심사 요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물품 선정위원회 개최 후 요청하면 됩니다. 제품 선정과 규격 선정을 했을 경우에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규격으로 두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나 용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품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공사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교에서는 화장실 보수 같은 공사도 꽤 잦잖아요. 공사 심사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학교 공사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첫 번째 사례, 안전을 위한 시스템 비계 적용입니다. 외부 타일 작업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예전에는 일반 강관 비계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발판과 안전 난간이 일체형으로 된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요? 네, 안전을 위한 필수 항목이라 계약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사례,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 준수입니다. 맞다. 지난번 신축 건물에 점자 블록을 설치할 때 그냥 붙이는 접착형으로 설계했더니 심사에서 매립형으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확해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심사는 이렇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에요. 법령까지 다 챙겨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창호공사에서 복층 유리 수량을 산출할 때도 주의해야 해요. 창문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정확한 수량은 창호 전체 면적에서 창틀이 차지하는 면적은 빼고 유리가 끼워지는 홈 깊이까지 고려해서 정미 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창문이 많은 학교 건물에서는 꽤 큰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죠. 공사는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맞아요. 하지만 크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안전 관련 법령 준수.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령 준수. 셋째, 정확한 물량 산출. 넷째,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이에요. 표준품셈이요? 공사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벽돌 쌓기 1평방미터당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기준들 말이죠. 이것도 계약 심사에서 꼼꼼히 확인해요.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정말 전문적이네요. 그래서 공사 설계는 보통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해요. 통학버스 용역은 한시적 특례 기준인 2억 원이 넘으니 심사 대상이 맞는데 이건 정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기준이 다 다르잖아. 용역 심사가 조금 더 복잡하죠. 일부에서 배운 원가 계산 방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하거든요. 용역은 정말 복잡해 보이네요. 2억 1천만 원이면 심사 대상이죠? 맞습니다. 용역은 한시적 특례로 2억 원 이상이 심사 대상이에요. 통학버스를 예로 들어 핵심 항목을 짚어볼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부터 봅시다.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운전원은 외부 특수차 운전원, 승차 도우미는 단순 노무 종사원과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공표하는 제조부문 시중 노임 단가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아, 그런 기준이 따로 있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업데이트되니까 최신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유류비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 경기도의 주간 평균 경유 가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가 계산에서는 순수한 연료비만 반영하거든요.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하죠?
작년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최신 요율을 적용해야 해요. 요율은 매년 고시되니 고용노동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최신 고시자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군요. 그럼 이 기준대로만 계산하면 금액이 딱 고정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같은 항목은 우리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요? 예를 들어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원가 계산 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 300%나 200%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럼 예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용역 원가 계산을 할 때도 실제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가 계산한 금액이 시장 가격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백 선생님, 그럼 이제 계약 심사에 대해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돼지나 병아리, 말 같은 동물을 구입할 때도 계약 심사를 받나요? 계약 심사 제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업무 효율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해요. 조달청의 발주 의뢰건은 모두 계약심사 제외 사업입니다. 단가 변경 또는 신규 품목 추가 없이 수량 및 기간 변경 건과 계약심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이 제외 사업에 해당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민간투자사업, 긴급성 사업,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제외입니다. 계약심사 제외사업 별표일의 항목은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있고 총 23가지 항목입니다. 대부분 용역과 물품에 해당되는 제외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중 열거되어 있는 제외사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때만 계약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4호에서 8호까지 계약심사 제외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학교 장터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은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와, 정말 많이 배웠네요. 이제 계약 심사가 뭔지 알겠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333 원칙만 기억하세요. 3가지 계약심사 기준 금액입니다. 3가지 계약용어 구분입니다. 3가지 확인사항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계약심사 업무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는 모두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김 주무관님과 함께 계약심사의 기본을 배우셨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333 원칙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계약 심사는 우리의 소중한 교육 예산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심사로 예산 낭비를 막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심사 A2G 지금까지 교행백과 이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